안녕하세요. 저 김순애라고 합니다. 올해 74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녹음 버튼 누르기 전에도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내 자식 얘기를 남한테 한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제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요, 평생을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쉬는 날도 없었고요. 명절에도 일을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작은 식품 유통 사업 하나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키웠죠. 그래 가지고 자식들 셋 다 사립대학에 보냈고 다 결혼시키고 집도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말이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남으니 자식들이 저를 통장으로 아는 거예요. 큰아들은 사업한다면서 2억을 가져갔고요. 둘째는 호주 이민 간다면서 1억을 요구했고, 딸은 전세 들어간다면서 남은 돈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끝나는 날, 딸이 전세금 빼 가지고 이사 가면서 저를 아파트 복도에 버리고 갔어요. 3일 동안이요. 아무도 안 찾아왔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프고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났죠.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라는 말 아시죠? 저는 그걸 직접 겪으면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가난하게는 안 살아야겠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3 때였어요. 남편은 그때 식품 도매상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시장 골목에서 남편이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일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성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둘 다 가난했어요. 신혼집이 단칸방이었죠. 6평도 안 됐을 거예요. 수도는 공동으로 쓰는 거였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겨울엔 정말 추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좁은 방 안에서 둘이 밥을 먹고 라디오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살 순 없잖아.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 돈도 없는데.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 우리 둘이 열심히 하면 못할 것도 없어.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해보자. 같이 해보자.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작은 식품 유통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트럭 한 대로 시작했죠.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잠이 덜 깬 상태로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하게 밥 먹고 4시면 남편이랑 같이 트럭 타고 시장으로 갔어요. 새벽 시장은 정말 추웠어요. 겨울엔 손이 꽁꽁 얼어서 박스 들 때마다 손이 아팠어요. 우리는 채소, 과일, 반찬 재료를 받아다가 동네 가게들한테 배달했어요. 하루에 가게를 30곳은 돌았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주문 전화를 받고 밤에는 장부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 12시였어요. 그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고생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저도 웃으면서 그랬죠.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쉬는 날도 없이 일요일에도 명절에도 일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한 10년을 뛰었나? 사업이 점점 커졌고 트럭이 한 대에서 3대가 됐어요. 직원도 5명을 고용하고 사무실도
따로 얻게 됐어요. 동네에서는 좀 알아주는 업체가 됐죠.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해냈어. 우리 힘으로 이만큼 왔어.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자식도 셋을 낳았어요. 큰아들 태식이, 둘째 태영이, 그리고 막내딸 여은이. 애들 낳고 나서도 저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새벽에 남편이랑 같이 나가기 전에 애들 밥을 먹이고 큰애한테 동생들 좀 봐달라고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저는 늘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애들은 절대 고생시키면 안 돼.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야 좀 더 힘들어도 괜찮잖아. 남편도 고개 끄덕이면서 그랬어요. 그래야지. 애들은 잘 키워야지. 우리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지. 그 말이요. 나중에 이렇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애들 셋은 다 사립대학을 갔어요. 큰아들 태식이가 대학 갈 때 제가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태식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대. 등록금이 좀 비싸긴 한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보내줘야지. 애가 원하는데 보내줘야지. 등록금만 한 학기에 몇백씩 들어갔어요. 4년 동안 거의 3천은 들어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애야, 국립대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비싼 데를 보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애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지. 우리가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애들 교육은 아끼면 안 돼. 둘째 태영이도 사립대학 보냈고 막내딸 연희도 사립대학 보냈어요. 등록금만 해도 3명 합쳐서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우리 애들 잘 되면 되는 거지. 큰아들 태식이가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러다 어느 날 태식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가 될 미정이었어요. 태식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 결혼해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단, 예물, 예식장, 신혼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태식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신혼집 얻어야 하는데 저는 바로 그랬죠. 얼마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줬어요. 태식아, 이거 가지고 집 얻어. 부족하면 또 말하고. 태식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어리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둘째 태영이도 결혼할 때 똑같이 5천만 원을 줬어요. 형한테만 주면 되겠어? 너도 똑같이 받아야지. 막내딸 연희는 결혼하고 전세집 들어간다고 해서 7천만 원을 줬어요. 딸은 시집 가면 더 챙겨줘야 한다잖아. 이거 가지고 좋은데 얻어. 연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요. 진짜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애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우리 통장에 생각보다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이 장부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한데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애들 잘 됐으면 됐지. 뭐, 우리는 건강하니까 조금 더 일하면 되잖아요. 남편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애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우리 좀 더 힘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2016년 봄 4월 15일. 그날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준비했죠. 밥 먹으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거래처 한 군데 더 늘어났어. 장사 잘 되네.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남편이 밥 다 먹고 일어서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시장 갔다 올게.
오늘 주물량이 좀 많아서 일찍 가봐야 해. 저는 그러면서 남편 점퍼를 챙겨줬어요. 날씨 쌀쌀하니까 조심해요. 남편이 문 나서면서 손 흔들더라고요.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요. 지금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정신없이 옷 입고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제발, 제발. 계속 기도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딸한테 연락했고, 애들도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3일을 기다렸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새벽 4시쯤이었나?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유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환자분께서 오전 3시 42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요, 제 심장도 같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야, 거짓말이지. 큰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제발 일어나요. 남편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업 관계자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들 와서 위로해줬지만 저는 그 북적임 속에서도 혼자더라고요. 3일장을 치르고 장지로 갈대관이 차에 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무너졌어요.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가요?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빈 집이 너무 넓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여보. 하고 부르면 대답이 없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때 큰아들 태식이가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나 혼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큰아들 태식이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32평형 아파트였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문 열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는데 눈빛은 좀 불편해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방이 3개였는데 하나는 부부방, 하나는 손자 방, 나머지 하나가 제 방이 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밥 차려주고 손자도 할머니 하면서 좋아하고 태식이도 퇴근하면 제 방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2주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밥을 차릴 때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먹을 때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며느리가 저한테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필요한 말만 하고 웃지도 않고 저는 눈치가 보였어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근데 그 말투가 그게 아니었어요.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근데 그게 진짜 쉬라는 말이 아닌 걸로 들렸어요.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방에만 있게 되고 밥 먹을 때만 나오고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하나 싶어서 조심조심하게 됐어요. 그러다 2달쯤 됐을 때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식이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조심조심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엄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뭔데? 사업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좋은 생각이네. 태식이가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장 보잖아요. 제가 직접 물류 거래처 확보해서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면 수입도 늘어날 것 같고요. 저는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근데 태식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엄마 쪽이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태식이가 머뭇머뭇하면서 말하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요.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에서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사업 잘 되면 꼭 갚을게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 1억 5천 정도 됐거든요. 사업 정리하고 빚 갚고 장례비 쓰고 나서 남은 게 그거였어요. 그게 제 노후 자금 전부였는데, 근데 태식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사는 것도 태식이네 집이고, 제가 거절하면 태식이가 실망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내줄게. 태식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며칠 뒤에 저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괜찮아, 아들 사업 잘 되면 갚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어요. 근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3천만 원을 주고 나서 6개월이 지났어요. 태식이는 갚지 않았어요. 갚기는커녕 갚겠다는 얘기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태식아, 사업은 잘 돼. 언제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돈 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이가 또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 왜?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태식이가 한숨을 쉬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거래처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요. 추가로 광고비도 써야 하고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그래서? 태식이가 잠깐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 추가로 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 손이 떨렸어요. 얼마? 2천만 원만요.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벌써 3천을 줬는데 또 2천을 달라고? 근데 태식이 표정을 보니까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업 접으면 3천도 날리는 거잖아.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 될 수도 있겠지.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가 내줄게. 태식이가 허리 숙여 인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또 은행에 갔어요.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통장 잔액이 1억에서 5천으로 줄어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데요. 3개월 뒤, 태식이가 또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또 돈 얘기구나. 직원 월급 줘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서요. 1천만 원만 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또 은행에 갔어요. 1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렇게 반년 동안 1천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계속 나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태식이한테 준 돈을 계산해 봤어요. 총 1억 2천만 원. 남은 건 3천만 원. 그게 제 노후 자금 전부였어요.
저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지 근데 아들한테 돌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요,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 태영이가 찾아왔죠. 태영이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애였거든요. 큰아들이랑도 별로 안 친했고요. 그런 태영이가 갑자기 큰아들 집으로 온 거예요. 저는 반가워서 그랬죠. 태영아,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네. 태영이가 대충 인사하고는 형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잠깐 얘기 좀 하자. 둘이 거실로 나가서 얘기하는데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어요. 근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형, 어머니한테 돈 받았다며? 그게 사업 자금 때문에 좀. 얼마나 받은 건데?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잖아. 형만 받으면 되냐고! 나도 받아야지! 저는 방에 있다가 급히 나갔어요. 야, 너희들 왜 그래? 형제끼리 왜 싸워? 태영이가 저한테 확 돌아서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형한테 돈 많이 줬죠? 저는 당황해서 그랬어요. 그게 형이 사업한다고 했어. 태영이가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줬는데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그러자 태영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형한테만 주면 불공평하잖아요. 저도 받아야죠. 태영아, 너는 지금 돈이 필요해? 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저희 호주로 이민 가려고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민, 갑자기 왜? 태영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와이프도 동의했고, 아이들 교육도 생각해서요. 한국에서 키우는 것보다 호주에서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엄마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 태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는 형네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형한테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나는 큰아들네 집에 있으니까 둘째는 관계없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영이가 말을 이었어요. 어쨌든 저도 이민 가려면 정착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비자 신청도 이미 했고 내년 초에 출국하기로 했어요. 제가 물었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태영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형한테 준 만큼 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형한테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똑같이 주세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태영아, 형은 사업 자금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태영이가 말을 끊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형처럼 나눠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민 가면 다시 못 오잖아요. 한 번에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연기증이 났어요. 제가 가진 돈이 이제 3천만 원밖에 없는데 태영이는 1억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태영아, 엄마 지금 남은 돈이 3천밖에 없어. 태영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다른 데서 만드세요. 적금 깨든지 뭐 팔든지. 형한테는 줬으면서 저한테는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근데 안 주면 태영이가 원망하겠지. 계속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제 적금 통장을 깼어요.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퇴직금, 성격으로 받은 돈도 빼왔어요. 4천만 원이었어요. 남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태영이한테 전화했어요. 태영아, 돈 준비됐어. 와서 가져가. 태영이가 바로 왔어요. 통장을 건네주면서 저는 말했어요. 태영아, 이거 엄마 전 재산이야. 호주 가서 정말 잘 살아야 해. 태영이가 통장을 받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호주 가서 잘 살게요. 안정되면 연락드릴게요.
2017년 1월, 태영이네 가족이 호주로 떠났어요. 공항까지 배웅 갔는데 태영이가 손 흔들면서 탑승구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잘 살아라, 제발 잘 살아라. 그날 집에 돌아와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 0원.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던 어느 날 태식이 사업은 얼마 후 완전히 망했어요. 거래처가 연쇄로 부도 나면서 태식이도 같이 쓰러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태식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새하얘져 있더라고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태식이가 주저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망했어요. 거래처가 부도 났어요. 저도 빚만 8천만 원이 남았어요.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식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며칠 뒤에 더 큰 일이 생겼어요. 태식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거예요. 부업 때문에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유였어요. 집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어머니 모시는 거 이제 진짜 한계예요.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빚도 있고 당신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모셔요? 태식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게다가 어머니 때문에 돈도 다 없어졌잖아요. 사업 자금이라고 얼마나 많이 가져가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잘못이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태식이가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며칠 뒤 태식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나보고 나가라는 거지? 태식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지금 진짜 힘들어요. 빚도 있고 제가 직장도 잃었고 솔직히 어머니 모실 여력이 없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태식이가 말했어요. 둘째한테 가시든지 아니면 연희한테 가시든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태영이는 호주에 있는데 어떻게 가? 태식이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연희한테 가세요. 연희는 형편이 괜찮을 거예요. 저는 그날 짐을 쌌어요. 옷 몇 벌하고 남편 사진 한 장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이네 집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태식이는 문간에 서 있었는데 눈을 마주치질 못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잘 살아라. 그렇게 큰아들 집에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큰아들 집에서 나와서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막내딸 연희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번호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연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엄마가 너희 집에 좀 가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연희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큰오빠네 집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황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나오게 됐어. 또 침묵. 엄마,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연희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뭔가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 연희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오세요. 목소리가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고맙다, 연희야. 엄마 곧 갈게. 연희네 집은 전세 아파트였어요. 24평형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연희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엄마.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사위도 나와서 인사했는데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손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연희가 작은 방 하나를 보여줬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방은 좁았어요. 이불 하나 깔면 다른 건 거의 못 놓을 정도로 좁았어요. 근데 저는 고마웠어요. 고맙다. 연희야. 연희가 말없이 나가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연희도 저한테 별로 말을 안 했고, 저도 눈치 보느라 방에만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만 나가고 설거지하려고 하면 연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근데 그 말투가 차가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녁 먹는 자리에서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 밥 드시면서 드라마 보세요. TV를 틀어줬는데 저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연희 부부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연희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한테 필요한 말만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저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내가 여기서도 안녕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연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얘기 좀 할게요. 그래, 뭔데? 연희가 방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사실 전세 들어가려고 해요. 전세? 네. 이 집 계약이 내년 봄에 끝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새 집 구했어? 연희가 잠깐 뜸 들이다가 말했어요. 아직 알아보는 중인데요. 근데 보증금이 올랐거든요. 얼마나? 1억 2천으로 올랐어요.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집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모자란 거였어요. 그럼 너희가 4천을 더 내야 하는구나.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희야, 엄마 지금. 연희가 말을 끊더라고요. 엄마, 오빠들한테 많이 줬다고 들었어요. 큰오빠한테는 1억 넘게 주고 둘째 오빠한테는 호주 이민 간다고 1억 넘게 줬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오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희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저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들한테만 주고 저한테는 안 주면 그게 공평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연희야, 엄마 진짜 지금 없어. 오빠들한테 다 줘버렸어.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연희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짜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야.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연희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전세 들어가야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네. 미안해. 연희가 한숨을 쉬면서 일어섰어요. 알았어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해야겠네요. 방문을 닫고 나가는 연희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근데 안 도와주면 연희가 나한테 서운해하겠지. 며칠 동안 연희는 저한테 말도 잘 안 했어요. 냉전 상태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숨겨둔 거라도 꺼내야겠다.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제가 몰래 숨겨뒀던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용돈으로 조금씩 넣어둔 거였어요.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노후 준비 펀드도 있었어요. 이것도 몰래 가입해둔 거였는데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전부 해지했어요. 총 4천만 원. 연희한테 전화했어요. 연희야, 엄마가 돈 좀 마련했어. 집에 가 있어. 연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진짜요? 어디서 구했어요? 엄마가 몰래 숨겨둔 게 좀 있었어.
4천만 원 줄 수 있어. 연희 목소리가 환해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최고예요. 집에 돌아가서 연희한테 통장을 건넸어요. 연희가 통장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엄마도 우리랑 같이 이사 가요. 새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그래도 딸은 날 버리지 않는구나.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구나.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연희야. 엄마, 정말 고마워. 연희가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이제 괜찮을 거야. 새 집에서 딸이랑 같이 살 수 있어. 근데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집 안이 순식간에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간단한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어요. 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평생 살면서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쓸쓸했어요. 오전 내내 짐을 싸고 나르고 했어요. 저는 연희한테 물었어요. 연희야, 새 집은 어디야? 엄마도 주소 알아야지. 연희가 대충 대답했어요. 아, 근처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오후 2시쯤 됐어요. 이삿짐이 거의 다 실렸어요. 연인의 가족 짐은 다 실렸는데 제 짐은 아직 방에 있었어요. 저는 제 짐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연희야, 엄마 짐은 어떻게 해? 연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엄마. 왜? 연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사위도 옆에 서 있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희야, 무슨 일 있어? 연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그 미안한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려는구나. 뭐가 미안한데? 연희가 말했어요. 새 집은 방이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부부 방이고, 하나는 애 방이고 그래서 엄마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연희가 말했어요. 엄마는 좀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 다른 방법. 그게 무슨 소리야? 연희가 눈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전세금은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새 집 들어가야 하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전세금은 내가 낸 돈이잖아. 결혼할 때 7천을 줬고 이번에 4천을 또 줬잖아. 그게 다 내 돈이라고. 연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건 이제 우리 명의예요. 법적으로도 우리 돈이에요. 전세 계약서에도 우리 이름으로 돼 있고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연희야, 너 진짜 그럴 거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평생을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는 대답을 안 했어요. 사위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손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연희야, 제발 엄마 이제 갈 데가 없어. 큰 오빠네도 나왔고. 둘째는 호주에 있고 너한테밖에 없어. 연희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한테 가세요. 아니면 복지센터 같은 데 알아보시든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진짜 엄마를 이렇게 버릴 거야? 연희가 확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빠요. 엄마 계속 모시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오후 4시. 이사차가 출발 준비를 했어요.
연인의 가족이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걸 지켜봤어요. 연희가 차 창문으로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연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그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찰칵.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아파트 복도예요. 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아파트 복도 구석으로 갔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옆에 앉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지? 생각이 안 났어요. 첫째 날 밤. 날이 어두워졌어요. 복도에 하나씩 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가족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더 외로워졌어요. 밤이 되니까 정말 추웠어요. 4월인데도 밤 기온은 10도 이하였어요. 저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거든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계단 쪽으로 가서 틈에 몸을 웅크렸어요. 바람이 덜 불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끔 졸다가 추워서 깨고 또 졸다가 깨고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딸애가 내일쯤은 데리러 오겠지 양심이 있으면 오겠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미안해서라도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둘째 날 아침 해가 떴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앉아서 혹시 연희가 올까 봐 계속 엘리베이터 쪽을 봤어요. 근데 안 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졌어요.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복도 한쪽을 보니까 누가 두고 간 것 같은 음료수 한 병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가져다가 마셨어요. 달콤했어요. 그게 그날 제가 먹은 전부였어요. 오후쯤 됐을 때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여기 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딸이 곧 올 거예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딸분이 어디 가셨는데요? 이사 갔어요. 근데 곧 데리러 올 거예요.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냥 가더라고요. 둘째 날 밤. 더 추웠어요. 저는 계단 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밤을 보냈어요. 연희야, 제발 제발 왔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셋째 날.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근처 공중화장실로 가서 보리를 봤어요. 거울이 있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저도 몰라볼 정도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나야?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나 진짜 버려진 거구나. 내 자식들한테 평생 다 퍼주고 나서 이렇게 버려진 거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 내서 울었어요. 으아,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셔서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셋째 날 오후, 저는 다시 복도로 돌아왔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때 경찰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복도에 경찰관 두 분이 올라왔어요. 혹시 김순애 씨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김순애예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기서 며칠 계신 거예요? 3일요. 경찰관 표정이 굳어졌어요.
뒤에서 사회복지사도 올라왔어요. 어머님,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주민분이 신고하셔서 저희가 왔어요. 복지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어머님,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저는 말했어요. 딸이 이사 갔어요. 경찰관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을 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급차가 왔어요. 저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탈수 증상이 심하시고 저체온증도 있으시네요.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입원했어요. 침대에 누워 서린 거를 맞으면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한편으로는 경찰이 연인의 집을 찾아갔대요. 새 집 주소를 알아내서 직접 찾아간 거예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대요. 연희가 문을 열었대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물었대요. 혹시 어머님이 김순애 씨 맞으시죠? 연희 얼굴이 굳어졌대요. 네, 맞는데요. 경찰이 말했대요. 어머님이 전 집 앞 복도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왜 어머님을 두고 오셨습니까? 연희가 변명했대요. 그게 저희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 모실 여력이 없었어요. 경찰이 따져 물었대요. 그런데 전세금은 어머님 돈으로 넣으셨죠? 어머님 돈 7천만 원에 최근에 4천만 원을 더 받으셨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사 가셨으면서 어머님을 복도에 방치하신 겁니까? 연희는 아무 말도 못했대요. 경찰이 말했대요. 이건 노인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복지센터에서 도와줬어요. 노인 전용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곳은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방이 있었고, 식기밥을 제공했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요. 새 자식한테 각자 대가가 찾아왔더라고요. 큰아들은 사업 망한 뒤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아내 미정이와 이혼을 했대요. 그 뒤 혼자 남아서 월세방으로 이사 갔대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아빠를 안 만난대요. 태식이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둘째 태영이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빚이 많이 생겨서 파산 신청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별거 중이고 아이들도 아빠를 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영이한테서 이메일이 왔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딸 연희는 노인유기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연희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 얘기가 돌아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대요. 주변 사람들도 연희를 멀리했대요. 자기 엄마를 복도에 버린 사람이래.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 못해. 손가락질을 받았대요. 아이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대요. 너희 엄마가 할머니를 복도에 버렸다며?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대요. 남편하고도 갈등이 생겼대요. 결국 별거 상태에 들어갔대요. 연희도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인 전용 주택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방문객 오셨어요. 관리인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가봤더니 연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연희가 저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연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를 복도에 버렸을 때는 미안하지 않았어? 연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직장에서 징계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왜 또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남편이랑도 헤어질 것 같고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희야! 네, 엄마. 내가 힘든 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연희가 더 울었어요. 엄마, 제발. 저는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복도에 버렸을 때 뒤도 안 돌아봤어. 나는 3일 동안 그 추운 복도에서 너를 기다렸어. 내가 올 줄 알았어. 근데 너는 안 왔어. 연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을 너희한테 다 줬어. 내 노후도 포기하고 너희한테 다 줬어. 근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연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저는 문을 닫았어요. 연희가 밖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노인 전용 주택에서 3년째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해 살게 된 거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어요. 제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을 제가 다른 사람들 밥을 차려줬는데 누군가 제 밥을 차려준다는 게요. 식사 후에는 다른 어르신들하고 산책을 해요. 근처 공원으로 가서 천천히 걸어요. 처음에는 혼자 걸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걸을까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어요. 박영숙 할머니라고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사연도 비슷했어요. 영숙이도 자식들한테 많이 도움을 줬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됐대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얘기했어요. 순애 씨, 우리 그래도 여기서 편하게 살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요. 영숙이 말해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죠. 오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가고 그림도 그려요.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소질이 있으시네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뭘. 근데 선생님이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계속 그려보세요. 저는 그날 이후로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자식 생각도 안 나고 힘들었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림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저녁에는 다시 식사가 제공되고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창문 밖을 봐요. 별이 보여요. 저는 별을 보면서 남편을 생각해요. 여보, 나 이제 좀 편해졌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나요. 태식이는 잘 지내나, 태영이는 호주에서 어떻게 사나, 연이는 많이 힘들겠다.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냉정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복도에 버려진 저였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가슴 한쪽이 아직도 아파요. 자식들한테 버려진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복도에서 3일을 보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거. 자식들만 사랑하고 제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다 주고 제 노후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퍼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부탁드려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도 꼭 챙기세요.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서로 위로해요. 세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돌아갑니다. 제가 복도에서 버려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새끼 밥을 먹고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살아요. 반면에 세 자식은 각자 자기가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자식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도 본인을 사랑하세요. 본인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